오늘은 유명한 미스테리 사건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많이 나왔던 김명철 씨 살인 사건입니다. 실종 사건이라고 지금까지는 밝혀져 있고요. 살인 사건이라고 하면 시신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실종 사건이라고 봐지는 미스테리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관규 형제, 쌍둥이 형제에 대한 내용이죠. 이 두 쌍둥이 형제가 사실상 이 실종 사건과 아주 긴밀하게,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용의자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살인 사건으로 봐도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방금 말했던 그 두 명, 이관규, 이완규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 이관규의 이름만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이 주도한 사람은 대체로 이관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도 계속 이관규 이 이름만 또 이 언급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완규 씨가 들 나쁘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두 명의 어릴 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떤 놈들이냐 하면 1993년 12월 19일 오후 3시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학생일 때입니다. 중구에 있는 스포츠 용품 서울입니다. 용품점에 중학생 4명이 들어와요. 거기서 이제 이거저거 막 훔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도둑질을 많이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훔칠 놈이 있고 다른 한 2명, 3명은 시선을 분산하는 거죠. 여자 주인이 계셨고 47살 먹은 여자 주인 김 씨의 시선을 계속 분산시킵니다. 근데 이 주인 김 씨는 그걸 너무 잘 알죠. 아이들이 그런 일도 많았을 거고 옛날에는 유심히 지켜보았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한 놈이 스케이트보드 하나를 훔쳐서 냅다 도망쳐요. 그러면 이제 3명의 학생들도 동시에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이 동시에 빠져나가잖아요. 가게 주인인 김 씨가 급하게 쫓아나가서 맨 마지막으로 달리고 있는 학생을 잡습니다. 요 놈들이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하면 이제 포기가 됐겠지. 근데 요 47세 주인인 김 씨는 끝까지 달려가서 학생을 잡았고, 잡자마자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요 놈은 자기를 왜 잡냐고 오히려 뻔뻔하죠. 쌍욕까지 합니다. 어른한테 발뺌까지 하고요. 눈앞에서 도망까지 쳐놓고서 이 중학생이 이 시절에 어른한테 욕까지 한 것도 싹수가 상당히 노란 거예요. 그리고 또 눈으로 봐서 그 자리에서 잡혔는데도 발뺌하는 것도 싹수가 살짝 노랗긴 하죠. 그래도 이 여주인 김 씨는 나머지 훔쳐간 공범놈들 연락처 대라, 뭐 이거저거 대라 막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붙들린 중학생 놈이 너무 쌍욕을 계속하니까 이제 이 여성 주인도 화가 난 거죠. 딱 한 대를 다리를 발로 찹니다. 저 같으면 근데 손발로 여러 대 줘박았어요. 접했어요 사실. 근데 그 순간 도망갔던 놈들 중에 한 명이 그 중에 한 놈이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바로 욕을 하면서 47세 여주인 김 씨의 목을 칼로 찔러요. 사실 목을 칼로 찔린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여주인 김 씨는 참 안타깝게도 그대로 사망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중학생이고 이때 이미 1993년이거든요. 참, 요 싹수 노란 4명 정말 싹수가 노랗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놈은 현장에서 도망을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이 기가 막히게도 이 광경을 택시기사가 보고 있었어요. 약간 이상했겠죠. 뭐야 저거 무슨 사건이지 이렇게 보고 있었겠죠. 근데 중학생이 도망가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좀 이런 도망가고 절도가 조금은 흔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놈들이 있었고 친구가 되지 못했지만, 근데 제 친구도 사실 그때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쭈쭈바 하나 먹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쭈쭈바? 당연히 저는 사주는 줄 알고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전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 친구가 쭈쭈바를 하나 들고 오는 거 당연히 훔쳐서 뭐 그게 당연한 것처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친구를 멀리 했습니다. 그 이후로 멀리 했는데도 막 친하게 다가와서 저희 집 물건도 훔쳐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좀 멀리했던, 사실 멀리했다고 보기에는 제가 너무 많이 놀려서 걔가 저를 손절했습니다. 사실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상당히 놀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5학년 때까지 한 2년을 놀렸어요. 그랬더니 저를 손절했던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어쨌든 그런 때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택시 운전기사도 처음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놈들이 이런 걸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걸 보자마자 이제 좀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112에 신고하고 본인도 동시에 또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경찰도 마침 근처에 있다가 의견과 함께 학생들을 검거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당시 이거 검거된 놈이 당시 15살 성남에서 중학교 3학년을 다니던 이관규입니다. 그때 목을 공격한 그 칼은 25cm 정도 되는 등산용 칼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가게 주인 김 씨를 죽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게 이제 상해치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년법이잖아요. 중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처리됐기 때문에 전과도 사실 안 올라갔어요. 이런 싹수 노란 애들이 이 첫 살인을 이렇게 살벌하게 한 요놈들, 요 형제, 요 쌍둥이 이관규, 이완규 형제 커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면 노인 보험 사기를 시작합니다. 야, 이게 진짜 어떤 노인 보험 사기냐면은 노인을 차로 치는 거예요. 보험사에다가 형사 합의금을 수령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부를 노인한테 주고 나머지 금액을 먹는 수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자기가 치는 거일 수도 있고 노인을 섭외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정차를 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뒤에서 탕 치더래요. 그러더니 넘어져 계시더래요. 차를 안 움직였는데 그러더니 뒤에서 갑자기 다른 차가 오더니 본인이 봤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기를 치려고 한 거죠. 저희 어머니는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노인께서 쓰러져 계시니까. 2만 원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금액도 막 요구를 했대요. 그거는 경찰서 가서 드리겠다고 하니까 금방 급하게 자리를 떴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또 참 요즘 같지 않아서 좀 당했습니다. 당하고도 어디 알리지도 못했어요. 알릴 데도 없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또 여러 개 들었다고 하더라고 옛날에는. 그래서 보험사마다 500씩 해가지고 1,500을 얻어지면은 노인한테 500으로 합의금을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갖고, 요런 좀 보험 사기 옛날에 있었대요. 요거 요즘엔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노인을 다치게 하고 합의금 받고 요런 식으로 돈을 수익을 좀 가져갔고 계속 보험 사기를 치고 있다가 어느 날도 이제 노인 보험 사기를 위해서 딱 노인을 친 거죠. 근데 노인이 사망을 해버려요. 이 사망 보험금이 거기서 이제 1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하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죽어버렸으니까 다신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합의는 몇백만 원 하고 나니까 1억 원에서 합의 몇백만 원 하고 나니까 엄청 많이 남잖아요. 금방 또 나왔어요. 또 감옥에 또 들어갔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몇 개월 만에 금방 나와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더 눈을 뜬 거예요. 모든 보험 사기가 그렇듯이 점점 많이 다치게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도 많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죽이는 것도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경에 이제 노인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서 2009년이 됐고 그 뉴스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순간 온수기가 유행했을 때인데 순간 온수기 전기로 사용하는 거 말고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작동 불량을 한다. 그래서 이게 가스가 새어나와서 사람들이 막 일산화탄소 중독도 되고 뭐 죽기도 하는 등 이런 사건들이 몇 개씩 계속 나왔어요. 이런 게 올라오는 걸 보고 이제 범죄자들은 참 조심해야겠다가 아니라 이용해야겠다가 되는 거죠. 이 쓰레기들도 이걸 보고 이용해야겠다 한 거예요. 그걸 본 이 쌍둥이 형제 범죄자들은 또 그런 데서 힌트를 얻어서 5월 달에 성남시 중동소재 건축사무실로 위장해서 얘네들 사채도 했거든요. 사채 사무실에서 야식 배달을 하던, 그러니까 야채 배달, 야식 배달, 야채 배달 뭐 다 하신 것 같은데 요때 이제 배달원 박모 씨가 있는데요. 28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박모 씨가 혼자 샤워하다가 가스 중독으로 사망을 합니다. 너무 느닷없지 않아요? 이 배달원이 이관규 형제 사무실에서 샤워를 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의아하기도 한데 친해졌겠죠? 아니면 원래 친했거나
친한 사람들 중에서 공약을 한 거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친하게 뭐 지냈던, 어쨌든 친하게 지내게 됐던, 아니면 이것 때문에 친해졌던, 아무튼 그 어울리다가, 그 배달원 이관규 형제와 어울리다가 그 사무실에서 혼자 샤워하다고 들어갔다가 가스 중독으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아, 이게 지금 계속 유행이라면 유행인,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 온수기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본 거죠. 그래서 단순 변사 처리를 합니다.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실수를 한 거죠. 근데 다행히도 사건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을 품은 사람이 있었어요. 참 이거는 이 노인 보험 사기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 문방구 문구점 여주인 그 사망 때도 그렇고 다행히도 계속 그 목격자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배달원 박 씨의 이 사망도 이 그 강한 의심을 품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배달원이 배달하던 곳에 그 야채 가게 사장님이었던 겁니다. 이분이 너무나 착하신 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배달원 박 씨가 죽으니까 이 사장님으로서는 살인 사건 이런 건지 모르고 조금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이 왜냐하면 가난한 것도 알았고 형편이 어려웠던 것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장님이 일하시는 배달원들 앞으로 12만 원짜리 보험을 들어두셨대요. 이게 나중에 만약에 무슨 다치거나 하게 되면은 뭐 100만 원, 또 사망하게 되면 몇백만 원 이렇게 보험금이 나오는 그런 아주 작은 거라도 해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걸 이제 찾아서 가족들한테 주려고 보험사를 간 거예요. 정말 마음씨가 좋으시죠?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은 있다,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주고 찾아서 주고 싶은데 보험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 보험이 난데없이 그 실효가 된 거예요. 한두 달 안 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한두 달 안 내도 가서 잘 이야기하면은 살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가서 문의를 한 거죠. 그래서 보험사에 자주 들락날락 거립니다.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주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12만 원짜리 보험금 몇백만 원짜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보험사에서 이 배달원 박 씨 앞으로 보험금이 17억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은 아니 배달원이 힘들게 사는 것도 알고 형편도 알고 있는데 말도 안 된다고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보험사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게 된 거예요. 요거 진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험금을 납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보험조사원 SIU에서 출동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아까 잠깐 실수라고 이야기했지만 단순 변사 처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SIU 요원들이 출동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 17억 보험 수익자가 가족이 아닌 거예요. 아까 싹스 노란 그 살인자 쌍둥이 중 이관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이 보험 지급을 보류합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게 보험금 지급을 안 하게 좀 안 할 수 없게 된 게 이 이관규 형제가 가족들한테 위임장까지 다 받아가지고 보험사에 제출을 해버린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험조사원들이 이제 이 요원들이 가족들한테 이게 무슨 경우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쌍둥이 형제가 이 사망한 박 씨 가족들한테 찾아가서 이 박땡땡이 당신 아들이 살아생전에 우리한테 빚이 엄청나게 많이 지고 이렇게 죽었다. 그거 대신 갚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된 거예요. 참 이 진짜 사람 이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 가지고 정말 정말 나쁜 놈들이죠. 이 부모님들은 아까 말했듯이 집이 형편이 좋지가 않아요. 그걸 어떻게 갚겠어요. 그때 이광규 형제가 이 사람 앞으로 보험금이 좀 있다. 그거를 좀 지급받아서 우리가 쓰겠다. 위임장 써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그게 뭐 17억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보험금이 이래봤자 얼마 안 된다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그리고 또 얘네들이 무섭잖아요. 협박을 하니까 이 살벌했겠지. 거기에 인감 떼서 위임장을 써준 겁니다. 겁을 먹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은 부모님 위임장까지 썼기 때문에 17억을 받을 준비를 했겠죠. 근데 요게 이제 상속자가 부모님 말고 또 한 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 배달원 박 씨의 동생. 이 동생도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관규 형제는 이 동생의 위임장도 받아야 했던 거죠. 근데 이때 이 사망한 박 씨, 배달원 박 씨 아버지가 본인은 썼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억울하고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한테는 너 이거 써주지 말고 군대를 가라. 마침 군대 갈 때였거든요. 군대를 가라 그래서
군대를 갑니다. 예. 근데 이제 이광규가 참 뭐라 그래야 되냐, 참 나쁜 놈인 게 그 동생의 인감을 위조합니다. 위조해서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험사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보험사가 애들 장난하는 데도 아니고 그거 뭐 안 속잖아요. 잘 정확한 확인이 안 되니까 또 못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규 형제랑 이 보험사는 서로 소송을 치르는 거예요. 달라. 보험사는 안 된다 아직. 이렇게 딱 요때입니다. 소송을 할 이 즈음에 오늘의 사건 김명철 씨였죠. 김명철 씨가 이관규와 알게 됩니다. 딱 요때죠. 자, 김명철이라는 사람은 1978년생으로 기업 연수회 같은,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기업 연수회 같은 이런 기업에서 사회도 보고 이벤트 진행도 하면서 농구 선수 출신이라서 키도 크거든요. 근데 별명이 목사님일 정도로 부지런하고 한눈도 절대 안 팔고 바른생활 청년이고 금전적으로도 정말 저축도 많이 하고 정말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결혼도 앞두고 있잖아요. 약혼녀가 나오지만 곧. 당시 나이 32살이죠. 또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얼굴도 상당히 잘생겼어요. 그런 명철 씨와 이 방금 말했던 이관규 형제가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 아직은 안 만났고 만날 건데요. 동호회 활동을 하던 여성이 있었어요. 이광규 형제는. 동호회,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동호회인가 봐요. 그 동호회 활동을 했던 여성이 있었고 그 여성 박 씨가 김명철 씨 약혼녀 박 씨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박 씨와 이관규 씨는 원래 친분이 있었던 거죠. 동호회로. 그리고 또 어떤 친분, 더욱더 친밀한 친분이 있었어요. 동호회만의 친분이 아니라 동호회로 만났지만 이관규 형제는 뭐라고 했죠? 보험 사기를 쳤었잖아요. 근데 이 약혼녀 박 씨는 보험 설계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관규 씨가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는 이 여성 박 씨 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험 관계로 접촉이 좀 많았던 거죠. 조언도 구하고 그랬던 거죠. 그렇게 이제 알고 된 가운데 이 여성 박 씨는 이제 이 김명철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 소식을 동호회에서 알립니다. 당연히 이제 대다수의 성남 지역 동호회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말해주면서 정말 많은 축하와 박수를 보냈겠죠. 근데 유일하게 쌍둥이 동생 이관규가 축하를 해야 되는데 비아냥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결혼 뭐 그것까지 가봐야 알지 뭐. 요즘 세상 뭐 신혼여행 갔다 와서 깨지는 게 다 결혼인데 그걸 뭐 이렇게 비아냥되는 거예요. 제가 뭐 당시 분위기를 잘 몰라서 말투는 지어냈습니다만 이거 아무리 밝게 해도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사실은 뭐 여기서 뭐 어떤 큰 걸 느낄 만한 대사는 아니잖아요. 좀 성격이 쓰레기인가 보다 요 정도 분위기를 망치는 정도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2010년이 됐어요. 예. 아까 뭐 결혼한다고 말을 했고 또 이광규가 뭐 비아냥 됐고 이런 재수없는 말을 한지 열흘 뒤가 된 거예요. 이 이광규가 이 박씨 여성한테 하나를 제안합니다. 열흘 10일 뒤에요. 고작 음악인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다면서 그 행사의 MC로 당신의 남편이 될 사람 김명철을 소개해 주겠다 이러면서 선심 쓰듯이 누군가를 소개해 주겠다는 거죠. 그런 걸로. 근데 마침 결혼이 4개월 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약혼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김명철 씨는 이걸 흔쾌히 당연히 수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관규는 일거리 정말 많이 줄 사람이라고 제주도 최 실장을 소개시켜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최 실장만 만나면 이 사람이 제주도의 모든 행사는 또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또 MC라든지 이런 걸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 연수도 여러 개 또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행사를 또 이 최 실장을 통해서 맺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명철 씨는 자신의 직업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마다할 일이 없죠. 그래서 그 쌍둥이와 본격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최 실장도 함께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날이 됐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이제 남아공 월드컵 하는 날이었고 한국하고 그리스전이 있는 날 전날이었죠. 그게 이제 새벽에 있었으니까 그 전날이라고 할 수 있죠. 날짜상으로. 이때 이제 김명철 씨가 나가면서 이제 최 실장한테 좀 잘 보여야 되기도 하고 식사라든지 술도 대접하려면 이
돈이 좀 필요한데 이 김명철 씨 카드가 한도가 낮았어요. 왜냐면은 한도가 낮게 일부러 설정한 거예요. 더 쓸까봐. 가장 낮게 좀 설정을 해가지고 더 쓸까봐 그런 설정을 해둔 카드였기 때문에 한도가 없어서 약혼녀 박씨 카드를 빌립니다. 근데 이제 혹시 몰라서 카드를 빌리고 약혼녀 씨도 당연한 듯 또 그 카드를 빌려줘요. 상황도 잘 알고 있고 자기가 먼저 들었잖아요. 또 그런 일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관규도 말을 워낙 잘 해놓은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을 잘 아는 약혼녀 박 씨는 빌려줍니다. 그리고 또 좀 안타깝지만은 김명철 씨가 나가기 전에 이제 한국하고 그리스하고 이제 월드컵 하는 날이니까 새벽에 빨리 정리하고 와서 그건 좀 같이 월드컵 같이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갔다고 해요.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못 봤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 관규를 만나러 갔던 김명철 씨가 그날 밤 뜬금없이 아까 전에 새벽에 같이 축구를 보자라고 했던 김명철 씨가 축구하기 몇 시간 전에 약혼녀 박 씨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네 과거를 네 친구들한테 모두 들었다. 그 이야기 듣고 너무 힘들었다. 무슨 말인지 네가 더 잘 알 거다. 그동안 너 때문에 괴로웠고 빚도 많이 졌다. 그리고 네 과거 알고 나서 나도 만나는 여자 있다. 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더 이상 너를 못 보겠다. 이런 식으로 보낸 거. 이거 지금까지 김명철 씨 이미지와 여러 가지와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뜬금없는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약혼녀 박 씨가 얼마나 황당하고 뜬금없겠어요. 거기다가 또 김명철 씨가 부모님한테도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 시간 즈음 해서 뭐라고 보냈냐면 자기 바람 쐬고 오겠다. 바람 쐬고 올 비용은 내가 돈 빌려서 그렇게 마련했다. 나 돈 문제가 좀 있어서 당분간 잠적하려고 한다. 근데 이 문자 자체도 좀 어이가 없는 게 돈 빌려서 바람 쐬고 온다는 얘기를 뭐하러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이 문자만 듣자마자 느낀 건 밑밥 간 거 아닌가? 아까 이건 지금 제가 이광규라는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했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아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배달한 박 씨 부모님 협박할 때 그 빚이 있다고 또 속였잖아요. 당신 자식이 우리한테 빚이 있다. 그러니까 갚아라, 대신 갚아라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이거 밑밥을 깐 게 아닌가 싶어요. 나중을 위해서. 이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의심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문자 하나가. 에. 그리고 위에 또 이 약혼녀 박 씨한테 보내는 이 문자 내용도 빚도 많이 졌어가 또 들어가 있어요. 아니 약혼녀 박 씨가 그걸 모르겠어요. 빚이 있는지 없는지. 뭐 모를 수도 있지만 숨겼다면. 근데 갑자기 너무 뜬금없잖아요. 왜 빚 얘기를 약혼녀 박 씨한테도 하고 부모님한테도 하냐고요. 문자로 굳이. 너 약혼녀 박 씨한테는 찬 거잖아요. 그리고 너 때문에 괴롭고 빚도 많이 졌어 하는데 약혼녀 박 씨는 알 거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빚을 많이 진 게 아니라는 걸. 자기 때문에 빚을 졌으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부모님도 또 여기도 빚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문자가 김명철 씨가 보내는 문자와 다르게 띄어쓰기가 단 하나도 안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약혼녀 박 씨는 김명철 씨 스타일을 알 거 아니에요. 띄어쓰기 하나도 안 되게끔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그 부분도 이상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김명철 씨는 사실 연락이 지금까지도 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 찾아서 실종 상태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당연히 약혼녀 박 씨가 이관규 씨를 만나러 가겠죠. 따지겠죠. 이관규 씨도 나도 문자를 받았다 이렇게 오히려 말을 하는 거예요. 문자 내용이 뭐였냐면 곧 갚을 때니까 고소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지금 문자 3개가 김명철 씨랑 연락이 안 된 이후에 나가고 난 뒤에 마지막이라고 예측되는 그 마지막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 문자 3개가 왔는데 김명철 씨 번호로 오긴 왔는데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다 하나같이 빚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다 하나같이 빚이 있다는 내용으로 귀결되나? 전 이것 또한 유력한 용의자로서의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 짧은 사이에 그리고 무슨 고소해요. 지금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지금 얼마 만난 지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빌렸다고 치자고요. 근데 무슨 고소냐고요. 고소라는 건 한 달, 2달 이렇게 갚지 못했을 때 법정 금리로도 갚지 못했을 때 상대방이 걸 수 있는 게 고소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빌렸다고 해도 빌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날짜가 무슨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하냐고요. 이게 정말 뜬금없죠.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약혼녀 박 씨도 아니 왜 우리 명철 씨가 제가 했던 의문을 그대로 말했겠죠. 왜 무슨 돈을 빌렸고 나 때문에 뭐가 빚 때문에 힘들고 왜 갑자기 당신 만나러 갔다가 안 오고 왜 헤어지자고 그러고 부모님한테 빚 얘기는 왜 하고 여행 간다고 잠적을 왜 하고 막 따져 물었겠죠. 그랬더니 이관규가 김명철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썼다. 근데 차용증이라는 거 솔직히 이거 뭐 의미 있습니까 사실. 예, 근데 어쨌든 차용증 썼다고 한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사채도 하잖아요 얘네들이. 아무튼 그러면서 사업 명목으로 뭐 3천 빌리고 차담보로 2,500 빌리고 해가지고 5,500을 뭐 자기한테 가져갔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런 거 차용증 쓰고 하면은 이거 확인 안 되죠. 사실 현금으로 움직였다고 하면은 무슨 이게 증거가 있겠어요. 차용증 뭐 그렇게 큰 뭐 증거 안 되거든요. 사실 차용증 그렇게 큰 증거 안 됩니다. 예, 계좌가 옮겨졌거나 그 돈을 받았다는 사용처가 있어야지 그게. 근데 뭐 김명철 씨 아무리 봐도 사용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혼녀는 이게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벙쪄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벙쪄서 가뜩이나 지금 심기가 불편한 와중에 약혼녀 박 씨가 이상한 전화를 받아요. 김명철 씨 번호로. 얼마나 반가워요. 이상한 문자 받다가 반갑다고 받자마자 갑자기 막 본인이 막 말하고 어디냐고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여성이 앞으로 당신은 김명철 씨 일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끊는 거예요. 야, 이게 아까 명철 씨 번호로 문자가 왔잖아요. 여자가 생겼다고. 근데 그 여자 번호도 아니고 명철 씨 번호로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아, 전혀 관련 없는 여자가 그런 행사를 한 거겠죠. 그거 아니고서야 김명철 씨 일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끊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나 여자친구인데 당신 싫대 뭐 이런 내용을 말하겠지. 관여하지 말라니. 보통 이런 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어떤 여성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시켰겠죠. 김명철 씨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실종되게 만든 사람이 시켰겠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약혼녀 박 씨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지가 일방적으로 끊고 사실 이제는 끝났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전화까지 오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당시 당사자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약간 어쩔 수 없이 끝났구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김명철 씨는 너무 바르잖아요. 만약에 이별을 통보해도 이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별명도 목사님이라니까요. 평상시에 남한테 돈 같은 걸 빌리는 사람이 아니래. 경찰도 다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알아보면 그래도 나오거든요. 금전 관계라는 건. 근데 돈 같은 거 일절 빌리는 사람도 아니래요. 그게 돈을 빌리기 싫다는 게 남한테 폐를 끼치는 것도 싫어한다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안 빌린대요. 그래서 박씨 여성 말고는 다른 여성 만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래요. 근데 갑자기 가출하고 돈 빌렸다고 하고 다른 여자 생기고 너무 이상한 구석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약혼녀 박씨하고 김명철 가족이 경찰서 신고를 해가지고 정식 수사를 요청합니다. 이 수사가 들어가고 그 사이에 이 약혼녀는 그래도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경찰 수사는 들어갔지만 자기가 또 개인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관규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다가 미니홈피를 또 들어가 봐요. 이관규에. 근데 거기서 어떤 특징을 발견하는데 뭐냐면 이관규가 미니홈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띄어쓰기를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글쓰기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문자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혼녀 박 씨는 이거 명철 씨가 아니라 이관규가 그랬구나 하고 사칭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경찰서에 욕을 제보합니다. 이 경찰은 이 수사하던 중에 이 이야기까지 듣자마자 이광규를 바로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그랬더니 이광규가 이거 진짜 계속 잘 빠져나가거든요. 진짜 어릴 때부터 범죄자고 감옥도 왔다 갔다 한 놈이다 보니까 여기서 한마디 드리자면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은 범죄 지식이 늘어요. 이게 거기 온갖 범죄자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뭐 저놈한테 유리한 거 안 알려줄 것 같은데 지들도 다 같은 범죄자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준대요. 뭐 어쨌든 그래서 잘 빠져나가요. 얘는 당일날 뭐라고 하냐면 당일날 오후 밖에서 1시간 정도 만나고 김명철이를 헤어졌다. 그래서 만난 건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1시간 정도 만나고 헤어졌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안 만났다고 하려다가 안 만났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CCTV가 지금 CCTV 왕국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물건 함부로 못 훔쳐가거든요 이제. 근데 그때는 CCTV가 별로 없었어요. 2010년 뭐 9년 요때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탐문 수사를 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탐문을 하고 5일 지나서 목격자 진술 하나를 받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그때 한 5일 전이죠. 그러니까 사건이 있었던 그날 어떤 사람이 술이 엄청 떡이 됐대. 키가 크니까 한 번에 눈에 띄잖아요. 김명철 씨는 잘생겼으니까. 또 그런 사람이 술이 떡이 됐는데 그걸 키 큰 사람, 이 쌍둥이 형제인 것 같아요. 이 쌍둥이 형제들이 부축을 해서 사무실로 데리고 올라가는 걸 봤다라는 목격자가 나온 겁니다. 자기들 사무실로 데리고 간 거죠. 아까 이관규 조사할 때 1시간 만나고 헤어졌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깨진 거예요. 데리고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술까지 떡이 된 사람을. 네. 쌍둥이 형제가 거짓말한 게 들킨 거죠. 그래서 경찰은 이게 알게 되자마자 즉시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네. 그리고 현장 감식을 해요. 그 과정에서 사무실 벽에서 비산혈흔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 사무실 구조도 국가수에다가 혈흔 감정을 당연히 보냈죠. 그랬더니 그 혈흔이 김명철이께 맞고 김명철 씨께 맞고 김명철 씨 DNA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 휴대폰 위치도 추적을 하거든요. 김명철 씨 거하고 이관규 둘 다 그 위치 추적을 했겠죠. 확인해 봤더니 김명철, 이관규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게 밝혀집니다. 여기 이제 위치 추적이 그 기지국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알아낼 수 있더라고요. 기지국을 딴 다음에 CCTV든 뭐든 해가지고 행적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혈액을 분석을 했고 아까 김명철 씨 혈액과 동시에 DNA도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와 동시에 수면제 성분이 혈액에서 검출됩니다. 이건 지금 이 이관규 쌍둥이 형제가 수면제 들어있는 음료 먹이고 쓰러진 다음에 술이겠죠. 근데 그게 술에 탔겠죠. 술집에서 만났으니까 쌍둥이 형제가 그 정신을 잃은 사람을 김명철 씨를 사무실로 데려가고 김명철 씨가 그때부터 행방이 묘연해진 거죠. 이것만큼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행방이 묘연해졌는데 거기서 혈흔이 발견됐다? 비산혈흔이 발견됐다. 비산혈흔 뭔지 아시죠? 쳤을 때 피가 쫙 튀는 혈흔이거든요. 벽에. 그럼 이거는 흘린 게 아니라 쳤으니까 타격이 가해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혈흔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찰은 이 사무실뿐만이 아니라 이관규 집도 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수면제 나왔다고 했죠. 그 성분과 동일한 수면제를 처방받은 영수증이 나옵니다. 한 달치가. 그러니까 한 번으로 안 되니까 한 달치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를 한 거예요. 치밀하게. 이따 말하겠지만 아까 그 최 실장 그 공범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이관규를 살인 혐의로 바로 구속을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관규가 김명철 씨의 약혼녀 박 씨한테 상견례 얘기를 듣고 난 다음 날부터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자신이 쓸 사무실을 구하러 다닌 정황이 나와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얘네들이 사무실이 이미 있거든요. 근데 또 구한 거예요. 그 아래 나온 그 사무실을. 이때부터 계획을 계속 한 거 같죠. 이광규가 사무실을 보러 다닐 때 요것도 상당히 어이가 없는데 부동산에 요청할 때 우리는 보통 집을 구할 때 뭐라고 요청해요? 주변이 좀 조용하고 좀 역세권이고 또 물이나 변기물이 잘 내려가고 이런 거를 주로 문의를 하잖아요. 근데 물이 잘 나오는 것까지는 얘기하거든요. 물이 잘 나오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매우 시끄러운 곳을 주세요라고 합니다. 누가 매우 시끄러운 곳을 달라고 해요. 본인이 무슨 노래방 할 거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은 사채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무실을 운영할 건데 무슨 매우 시끄러운 곳이라는 조건을 달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험사, 공인중개사도 의문인 거죠. 기억하겠죠, 이런 사람은.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도 아래층에 댄스 교습소가 있는 건물에 얻게 해줘요. 그래서 누가 또 이런 시끄러운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겠는지 전 참 다시 한번 의문이고
그리고 이 사무실을 얻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한 달 동안 사용한 물이 무려 89톤인데 요게 평상시 사용의 뭐 3배 정도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요것도 근데 저는 날짜별로 막 알아볼 수 있으면은 그 특정된 날짜에 거의 많은 물이 쓰였다라고 저는 좀 봐지거든요. 그건 모르겠네요. 요것도 이제 경찰이 계속 알아낸 거죠. 음. 그래서 경찰이 이것까지 알아봤다는, 물 사용까지 알아봤다는 거는 이거 시신 훼손하는 데 쓰였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요거 물 사용 이렇게 많이 사용된 거 다 이 김명철 씨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이 경찰이 당연히 그 주변 탐문을 했다 보니까 아래층 댄스 교습소에도 당연히 탐문을 했겠죠. 이 교습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위층에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물이 계속 뚝뚝 떨어진다. 그래서 항의를 했다. 근데 항의를 하려면 물이 많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비도 안 오는데. 그래서 물을 많이 써서 그러니까 넘쳐서 그런다. 또 이관규가 그랬나 봐요. 근데 이 댄스 교습소에서도 물이 계속 똑똑 떨어져 보면 얼마나 화가 많이 나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닌데 그거를. 그리고 항의를 하고 막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경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옆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의 진술 중에는 이관규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가죽 의자가 있었다라는 소리를 또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버린 가죽 의자를 수소문해서 찾습니다, 경찰이. 그래서 정밀 감식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 가죽 의자에서 김명철 씨의 혈흔과 머리카락도 거기서 나옵니다. 이게 지금 거의 모든 게 확실하거든요, 사실은. 이 김명철 씨만 못 찾았지 모든 건 다 찾았어요, 지금. 예. 경찰이 이렇게 다 찾았는데 아니냐, 아니라고 발뺌할 거냐 이래도 이렇게 말하니까 이 정황 증거와 간접 증거를 계속 들이밀었죠. 근데 아까 말했죠, 이관규 계속 둘러댄다니까요. 이게 빠삭한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감옥을 들락날락하니까 빠삭한 거예요. 또 일부를 시인합니다. 이 범죄 머리가 좋은 거예요. 뭐 그런 머리 좋으면 뭐합니까? 근데 그 1시간만 만나고 한 거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털어놓는 거예요. 그 목격자가 있었잖아요. 등치 큰 한 명을, 술이 떡이 된 사람을 쌍둥이 2명이 들고 올라가는 걸 봤다. 근데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건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아, 1시간만 본 거 아니다. 더 이야기를 길게 했다. 약혼녀 관련된 얘기를 좀 했다. 그러다가 김명철이 약혼녀하고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막 오해하면서 뭐라고 했다. 화를 내고 막 그래갖고 나도 화가 났다. 그러다가 서로 싸우다가 주먹질이 오가고 그 우당탕탕 치고 왔다가 쳐갖고 코피가 터져서 묻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싸웠고 김명철 씨는 화내면서 나가고 끝났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안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근데 경찰이 계속 추궁했겠죠. 그래도 휴대폰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문자 어떻게 된 거야? 너가 보냈잖아. 이거 간격이 짧은 거 띄어쓰기 하나도 안 한 거 너잖아. 이거 당신이잖아. 김명철 씨 이렇게 문자 안 보냈는데 이렇게 말했지만 또 거기서 말을 못 하겠죠. 예. 근데 뭐 그거가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김명철 씨는 그 말 못하는 그 문자, 그 띄어쓰기 안 한 거, 그런 거 싹 다 모아가 지금까지 말했던 걸 싹 모아가지고 이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살인이다, 이거는 시신이 없어도 요건 살인이다, 충분하다라고 보고 기소를 하죠. 예.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무죄가 나죠. 네, 뭐 아시겠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판사님은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시신이 나오지 않았는데 싸우다가 코피가 터져서 묻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법리적으로 시신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견된 게 없으니까 죽었다고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법원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단지 감금하고 수면제 먹이고 아까 그런 게 있었잖아요. 폭행하고 정신을 잃은 명철 씨 데려가고 그건 유죄가 나옵니다. 사실 근데 요게 꼭 유죄가 나왔잖아요. 감금 폭행 이런 게 유죄가 나왔잖아요. 요거는 근데 사실 불구속으로 수사를 할 만큼 상당히 약해요. 징역 받아야 한 뭐 1년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1, 2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심에서 이 판사가 15년을 때려요. 참. 근데 판사도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얘는데 일단 시신이 안 나와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그래서 세상
이 감금 폭행을 15년을 때리는, 예, 살인죄는 무죄인데 감금 폭행을 15년 선고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항소를 당연히 하겠죠. 이광규가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깎여서 감금 폭행으로는 상당히 높은 형량인 7년을 받습니다. 이렇게 김명철 사건은 궁극적으로 종결이 돼 버려요. 그런데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로까지 김명철 씨는 실종이거든요. 이렇게 종결됐는데, 그렇다면 이관규 얘네들은 7년 이렇게 살았느냐?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처음 말씀드린 배달원 박씨 사망 사건으로 보험사 서로 소송을 하고 있다고 들었죠. 그때 김명철 씨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순간 온수기 사건. 자, 가족을 협박하고 동생 위임장 위조하고, 그래서 보험료를 요구하고 보험사 측에서는 못 준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와중에 김명철 실종 사건, 그러니까 사실상 살인 사건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조사원 SIU가 계속 조사를 했겠죠. 지금 김명철 씨가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순간 운수기가 난 사건이 난 이 장소를 현장 검증합니다. 경찰은 첫 번째 초동 수사에서 단순 변사 처리를 했죠. 보험조사원은 거기서 가스 누출 안전장치를 누가 일부러 절단한 흔적을 확인해요.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온수기가 함께 있는 그 샤워실이 틈이 없는 거예요. 이거 실리콘으로 문틈 같은 게 있잖아요. 창문 틀. 그게 다 실리콘 처리가 돼서 밀폐된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작업을 이관규 형제가 했다는 것도 알아냅니다. 예. 제가 이제 도시가스에서 일해봐서 아는데요. 고설치 민간인이 못해요. 가스레인지를 포함해서 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건 도시가스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관규 쌍둥이 형제들이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직접 설치를 한 거죠. 보험조사관은 모든 것은 연출이 되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보험조사원들이 다시 김명철 사건도 정식 수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원래 조사했던 이 성남 쪽에 이제 경찰서 말고 거기선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경찰서 측에서도 광수대, 경기경찰청 광수대로 이 사건이 이첩됩니다. 재수사 들어가고요. 쌍둥이 포함해서 아까 오씨 최 씨도 있다 그랬죠. 4명 정도 있었잖아요. 그들 모두가 전부 보험 살인, 보험 사기 이런 거 하던 애들이었던 거예요. 아까 노인 보험 사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던 애들이었던 거예요. 이광규를 필두로. 근데 배달원 박씨 사망 사건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4명 모두 보험 살인으로 검거가 됩니다. 이광규 형제, 오씨 최 씨 이렇게. 그래서 순간 온수기를 얘네들이 직접 설치했고 안전장치를 자른 흔적이 또 발견됐고 실리콘으로 또 공간을 밀폐했잖아요. 그리고 실리콘 밀폐한 것도 나올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다. 원래는 없었다가 분명히 건물주한테 물어보면 이런 거 원래 없었다 나올 거예요. 예.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조사하는 게 경찰이거든요. 거기다가 노원보험이 상해 사례도 있고 또 모든 보험에 오씨와 최씨가 전부 또 함께했다는 정황도 다 있고 증거도 다 있고 그래서 경찰에서 모두 일당으로 해갖고 싸그리 다 체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최 씨예요. 이 최 씨는 망을 보는 정도를 했고 가장 형량이 낮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도 이 사람을 잡아서 이제 이 자백을 받아내죠. 왜냐면은 억울하잖아요. 최 씨로서는 본인이 가장 가담한 게 없기 때문에 본인 독박 쓰긴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야기합니다. 결국 배달원 박 씨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2011년에 이관규는 무기징역. 쌍둥이 이관규하고 같이 되진 않고요. 이관규만 무기징역이고요. 쌍둥이 형인 이완규하고 아까 오씨 최씨 공범들은 징역 20년을 최종적으로 받습니다. 구속됐을 때 나이가 33살이었으니까는 2031년에 53살의 나이로 나오게 되겠죠. 느끼셨겠지만은 신문당한 최 씨가 방금 마지막에 신문 좀 전에 신문당해갖고 자백한 최 씨가 김명철 씨가 제주도에서 MC 소개시켜주겠다고 만나라고 한 최 실장이죠. 모두가 공범이죠, 뭐 다. 이 공범들은 김명철 씨가 실종된 날 이후에 또 어떤 짓을 저지르자면 렌트카 빌려가지고 서울하고 여러 거의 수도권에 폐기물 처리장 이런 데를 들러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게. 시신 유기할 장소를 물색한 거겠죠.
그럼 뭐하러 가겠어요? 뭐하러 갔냐고 했을 때 뭐라고 답했겠어요? 그들이 아무 말 못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못 찾았기 때문에 김명철 사건은 무죄고,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고,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는 한강 둔치가 가장 마지막 목적지였대요. 그 차를 타고 막 여러 대 물색하다가 마지막에 한강 둔치였기 때문에 뭐 거기는 잠수부 동원해 갖고 수색을 했지만 찾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 찾았더라면 김명철 사건은 살인 사건이 되었겠죠.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건 이 배달원 최 씨 사건. 배달원 최 씨? 배달원 박 씨였나? 네. 배달원 박 씨 이분이에요. 요게 초동 수사 때 단순 변사 처리가 아니라 안정장치를 그 잘린 날 발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발견돼서 얘네들이 구속됐으면 김명철 씨 피해 입을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지난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뭐 경찰들이 뭐 실수하다 이런 게 아니지만 어쨌든 아쉬운 거예요. 그게 발견됐으면 이 김명철 씨한테 이완규를 만날 일도 없는 거예요. 들어가 있을 거니까. 예. 그 배달원 박 씨, 배달원을 그렇게 만들고 나서 한참 뒤에 소송까지 하는 와중에 김명철 씨를 만난 거니까요. 예. 그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 이관규 씨는 주변 사람들 얘기로 동호회 사람들 얘기겠죠. 김명철 씨의 약혼녀, 그 약혼녀 박 씨를 은근히 좋아했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광규가 김명철 씨를 질투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게 거의 이제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하고 일자리로 김명철 씨 유인하고 수면제 한 달 동안 준비하고 제압하고 훼손하고 뭐 유기하고 이랬던 거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예. 요 의견이 바로 형사 출신 김복준 형사님, 전직 형사님의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드라마에서는 약품으로 완전히 시신을 녹였다라는 스토리도 있어요. 그 모범택시인가? 거기 보면 그런 스토리 나오기도 했죠. 이관규 형제거든요. 거기 나온 사람이 원인가? 시즌 원인가에. 예, 그래서 여러모로 잔인하게 시신 훼손을 한 걸로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모티브로 사용되기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참 마무리되면